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아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은 이야기들을 또 막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반부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죽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먼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셨던 이야기들일 것 같아서 그 이야기들은 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직하고 있고 내과 교수입니다. 제가 아마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된 거는 2020년에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이 책을 발간한 것이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이 책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인 어떤 불행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돌이키면서 이제 정리를 했던 책이고, 이 책을 쓴 계기는 사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관절염이나 면역 질환을 주로 진료를 하는 이런 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바로 병동에서 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바로 병동에서 보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환자분들이 다 오래 다니세요. 이게 만성 질환이고 쉽게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평균 10년, 그리고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20년까지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이 드시는 모습, 병과 함께 나이 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뵙게 되고, 어떨 때는 오늘이 아마 내가 이 환자분 마지막으로 뵙는 날이 아닐까, 이게 딱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을 못 넘기시겠구나, 이런 느낌. 이거 어떻게 무슨 뭐 검사나 지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쇠약해지시는 모습, 걷는 모습, 들어오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감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죽음에 대한 웰다잉이라는 그런 주제는 암을 다루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 아니면 사람이 죽질 않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내보면 암이 물론 1등인데 그러나 다른 모든 사망 원인들 다 합치면 암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도 걸리지 않으면 영생을 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그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들, 그리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자연사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썼던 내용이고, 어떤 병을 진단을 받지 않아도 사람은 때가 되면 서서히 노화하고 이제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현대의료 시대는 죽음과 노화까지도 몰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많이 속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의료계에서는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제가 적응도 잘 못하고 이게 메인스트림을 잘 못하니까 저런 삐딱한 소리 할 거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저도 너무 많이 썼고, 굉장히 저명한 해외 학자가 H인덱스가 80 정도 되는데 제가 한 4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 임상에서 환자를 봤고, 그리고 열심히 의학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려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 미술관이나 이런 데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이런 도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과 맞닥뜨려서 어떤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 가난하고 부자, 이거 아무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죽음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도상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소변통을 이렇게 들고 있는 죽음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의사에게 빈정거리면서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해보겠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너는 나에게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이제 현대의학이 태동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도 죽음의 춤의 하나의 도상이에요. 죽음과 소녀라고 해서 슈베르트 음악도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죽음과 맞닥뜨리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도상인데 여기에 갑자기 천하무적의 그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보 살리거라고 하는 그 화가인데, 그림을 그린 계기는 자기 동생이 아파서 입원했어요. 여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진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치료를 하고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동생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보 살리거의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이 그림으로 보면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의사, 현대의학, 이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프로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전이죠. 히틀러가 이보 살리거라는 화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나요?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모양만 바뀝니다. 옛날에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 이 많은 도상들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죽었는데, 결국 현대의학의 세계가 도래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를 지키는 것은 병원 침대, 약병, 의사,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보 살리거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에밀 롤데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어떻습니까? 그 이보 살리거의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삶을 더 깊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 에밀 롤데는 히틀러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 무리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해서 퇴폐 미술이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박해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0년 가까이 됐죠. 이때 당시 활동하던 독일 퇴폐 미술 화가들은 지금은 현대 미술 초기에 태동을 하던 시기 거장들로 모두 다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현대의학에서 변질이 됐다는 걸 굉장히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죽음에 앞서서 우리 의료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저도 이제 저희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렇게 품을 정리하면은 약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약이 진짜 한가만이 나온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면은 정말 필요한 약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청중들 중에 이제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병원들을 다 아마 이용을 하실 텐데,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 저도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지만 그 대학병원에 한 5, 6개 과를 순례를 하시는 게 이제 일입니다. 이과, 저과, 그과 막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보게 되면 자기가 보는 굉장히 아주 좁은 포커스의 문제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학병원 진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분, 5분은커녕 3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보는 그 아주 작은 그 범위의 그 문제만 보는 것도 너무 바쁩니다. 이분이 어떤 다른 과에 가서 무슨 약을 먹는지 이걸 떠들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병원 가시면은 어디가 불편하다 말하면 바로 그냥 약이 튀어나오죠. 약이 바로 클릭됩니다. 잘 들어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이 많아지는 처방의 그 폭풍우라고 하는 그런 모식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하나를 넣었어요.
약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넣었는데 이제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부을까요? 그러면 또 잘 생각은 안 하고 검사를 또 막 한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부기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뇨제를 드려요. 이뇨제를 드시면 약이 3개가 되죠, 벌써. 이뇨제 드시면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 막 흔들려요. 어르신들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또 피검사를 해봤더니 막 뭐 포타슘 뭐 이런 그 중요한 전해질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면 또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륨을 약을 또 드려요. 약이 4가지가 됩니다. 칼륨 먹으면 속 쓰려요. 이제 근데 속 쓰리는데 약 먹고 속 쓰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위장약. 졸지에 혈압 조절하려고 그랬다. 약이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의사들이 그냥 제약회사 돈 받고 약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약을 쓸 때는 환자한테 해코지 하려고 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말을 잘 들어주고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환자가 당장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약을 처방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학생 강의를 저는 2시간짜리 교양 강좌를 했는데, 죽음을 가리키는 시간에서 첫 번째 시간은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아주 얄팍한 그런 개념밖에 갖지를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의 말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의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 모습을 이제 가르쳐 줬는데요. 해리 브레이버만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좌파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장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공정을 다 보면서 뭐 신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각조각을 내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극대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장인이 이거 하나를 다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못만 받고 어떤 사람은 가죽만 자르고, 그러니까 이제 조각조각의 공정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건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찌그러드는 거죠. 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즘 현대의료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과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왜 전문화를 그렇게 많이 시켰을까요? 내과도 조각조각 다 갈라져 있습니다.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신장내과 다 갈라져 있죠. 환자 한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이제 의료 이야기는 뭐 이 시간에 길게 할 것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의료보험 개보험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하는 일이 없어요. 국가가 하는 건 유일하게 수가 조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병원들한테 풀어줬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이 수가에서 뭐 비급여를 하면 하고 뭐 알아서 돈을 벌어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아마 아셨겠지만 공공병원이라는, 공공의료시설이라는 게 1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90%가 사기업하고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문제들은 이런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환자, 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가시면 환자 너무 많죠. 정말 어떨 때는 환자한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시죠. 환자를 많이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환자를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동네 병원 가시라고 그러는데 못 가시더라고요. 왜 못 가시냐면 어차피 이 병원에 너 말고도 의사 4명을 내가 더 봐야 하는데 여기 다 보면 되지 못 들어 동네 병원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약도 많이 쓰시고 손해를 보실 확률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검사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현대 의료는 점점 검사법이 발달하죠. 네. 목포 신안 앞바다에 섬이 몇 개야 하고 물어보면 지도로 이렇게 보면서 찍어보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도해지만 자, 축척을 점점 늘려봅니다. 그러면은 막 조그만 점도 막 많이 나타나고요. 더 늘리면은 막 진짜 이제 먼지 같은 그런 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안 앞바다 다도의 섬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복잡계, 자연의 복잡계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인데 어디부터 면적이 얼마부터 섬이라고 하는지를 그거를 누구도 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답을 내려면은 어디부터 섬이라고 해야 한다.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복잡계, 자연 복잡계 최고봉이죠. 그래서 이제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관절염이 전공이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제 가셨는데 무릎 아프시면 이제 엑스레이 사실 안 찍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퇴행성 관절염, 어르신들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운동하시고 약은 진짜 많이 아플 때 어쩌다 한번 드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죠.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진행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픈데 이게 괜찮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검사 방법을 점점 정밀하게 해서 초음파를 보고 심지어는 MRI까지 찍힙니다. MRI는 한 번 찍는데 요즘 뭐 그 급여가 안 되니까 뭐 100만 원 막 이렇잖아요. 100만 원짜리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제 별거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렁뼈가 어떻고, 그 연골판이 어떻고, 뼈가 어떻고, 주변에 근육이 어떻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관절염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저희 학교 춘천에 있거든요. 춘천의 지역사회 몇백 명 60세 이상 지역사회 주민들, 병원에 아파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 주민들을 이제 모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MRI 찍어봤는데 MRI에서 보이는 이상들이 아픈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안 아프신 분들도 어느 나이가 되면 MRI 찍으면은 연골에 뭐가 있고 다 이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연골판이 깨졌다. 이런 분들 아무 증상 없이 잘 다니시는 분인데 그냥 연구 목적으로 MRI 찍어 드릴게요. 찍어보면 연골판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골판 깨졌으니까 수술하라는 말 들으시는 분들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릎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서 찍히면 연골판 파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아프지도 않으신 분들. 거꾸로 됐죠.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연골판이 깨졌으니까 이걸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연골판 깨진 게 내 무릎이 아픈 원인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료는 이렇게 많은 이상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내고 그걸 다 치료를 해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검사가 너무나 정밀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오신 분들 다 환자됩니다. 지금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날 잡아가지고 피 뽑아서 한 검사를 막 수십 개를 해보면 뭔가 이상이 나와요. 내일은 없어질 수도 없는 이상. 그래서 제가 오늘 돈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아프면, 무릎 아프고 하시면 파스라고 아시죠? 플라스트 패치 이거 붙이고 좀 한 1, 2주 지나면은 그냥 좋아지시면 병원 안 가셔도 되고요.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 사진 찍으면 이제 쓸데없는 이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허리를 전공하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저희 남편도 어느 나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르신들 허리 수술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많이 아플 때 이때가 지나가면 또 그냥 괜찮은 시기가 오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우리 몸이 그런데 꼭 그냥 많이 아플 때 가서 뭘 찍어보면 이렇게 이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이게 현대의학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죽음 비즈니스라는 병원이라는 게 하나 죽음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죽음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막 의사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사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진짜 의사들 중에 황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죠. 죽음 비즈니스는 의료 산업, 약, 제약회사, 그리고 병원, 이 주체들이 주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병원은 90% 이상이 사유재산, 사기업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많은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는 검사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별게 다 나오고요. 이제 건강검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암 조기 진단이 아마 크실 거예요. 내가 암에 정말 무섭잖아요. 암 걸려서 이제 천수를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거 진짜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건강검진의 토픽은 암 검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전립선암 같은 건데 피검사로 PSA라는 거 아마 검사해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PSA 수치가 올라가면 전립선암 가능성이 많다. 이제 걱정하시는데, 자, 이 데이터는 미국에서 미국은 부검을 하는 사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별로 그냥 자연사하신 분들 혹은 뭐 사고로 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 전립선을 한번 띄워봤어요. 했더니 암세포가 나오는 확률은 나이에 따라서 기하급수로 폭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들은 어쩌면 그냥 나하고 같이 살다가 나하고 같이 같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암인데 이걸 찌르면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암세포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받아들이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당장 이거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그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입니다. 여러분들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재환자분들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목 앞에 칼자국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왜 이러셨습니까? 했더니 갑상선암을 진단받아서 수술을 했다고 막 이제 울으려고 그러시고 막 그래요. 암 진단 받았다고. 근데 이거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의사들이 왜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아지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죠. 건강검진할 때 갑상선 초음파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갑상선 초음파를 대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를 찌르면 암세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암은 전립선암처럼 그냥 우리하고 같이 그냥 말썽 안 부리고 조용히 있다가 같이 가는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게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시는 거, 숫자 보시는 거 굉장히 싫으신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아셔야지 사기를 안 당하세요. 사기를 안 당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숫자하고 좀 친해지실 거를 많이 권하고요. 어떤 병이 정말 이 치료에 획기적인 결과가 있다면 왼쪽 그림처럼 백혈병 치료처럼 이렇게 됩니다. 발생률은 큰 변화가 없는데 사망률이 툭 떨어지죠. 이게 90년대 말에 글리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정말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상선암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거의 몇 배일까요? 이게 한 3배? 2배 이상. 우리나라는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건 미국 데이터고요. 발생률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사망률은 똑같아요. 이거는 과잉 진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 잘해서 사망률이 적은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늘면 사망률도 조금은 늘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한데요. 맨 마지막 점선은 이거는 발견됐을 때 전이가 된 사람 똑같습니다. 일찍 발견하건 옛날이건 또 전이가 된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달린 사람들은 이거를 비판하는 의사들을 굉장히 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수술한 사람 중에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전이 돼 있는 사람도 있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길 걸어가다가 어떻게 재수 없으면 천둥 맞을 수도 있고 번개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답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근엄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잡아내야지. 이렇게 괜찮다고 했다가 전이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포 마케팅이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정말 길 가다가 벼락 맞을 수 있고 부산까지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그거를 들어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갑상선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 의료의 한 가지 문제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 의사들도 배웠어요. 미국에서도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암을 피하고 싶죠. 암에 걸려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건강검진해서 암을 빨리 발견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나머지 999명 검사하고 돈 버리고 그다음에 추가 검사하고 불필요한 수술하고 그래서 합병증이 이 사람들 얘기는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걸 데이터가 굉장히 큰 공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노화로 들어갑니다. 노화, 우리 죽음을 물리치고 노화도 물리치자 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됐죠. 무두셀라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두셀라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95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전설의 장수한 사람인데, 이 무두셀라 재단을 만들고 인간을 영생하게 하겠다 하는 과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브리드 그레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출신의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주장이 과격해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정말 이제 사람이 몇백 살 사는 이유가 아니라, 애기들이 이제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 애기가 그냥 태어나면은 반타작하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 다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 최대 수명은 과학자들이 120살까지라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이 5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과학자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름 의견을 제시하는데 7가지 노화의 원리, 세포가 죽거나, 면역 반응이 어떻게 되거나, 그리고 산소 레디컬이 나오고 7가지 정도의 기전을 들고, 이것이 이미 다 우리가 어떤 기전에서 이게 생기는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통제를 하면 인간은 5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믿는 과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과학이라는 것도 진짜 특히 생명과학은 복잡게 우주만큼 복잡해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우주만큼 복잡합니다. 수조 개의 뉴런이 서로 과정을 서로 상호작용하고, 뇌만 해도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복잡계를 이렇게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자기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틀에 맞춰서 보는 것은 환원주의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조금 깨졌는데요. 이 노화의 종말 보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이게 2020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는 어디 좀 동굴에 있다 나오신 분처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아주 이렇게 세련된 마치 연예인처럼 이런 세련된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말 되는 얘기를 해요. 120살까지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500살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 생물학자이고, 이분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2000년대에 서투인이라고 하는 노화를 억제하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처음 규명을 했습니다. 노화 연구라는 게 대부분 사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과학자들은 꼬마 모양 선충 세노렙티티스 엘레간스라고 하는 이 벌레가 있는데, 요거를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생쥐, 쬐끄만 쥐요, 요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원리만 가르쳐 드리면, 이 벌레들 중에 유난히 오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래 사는 애들을 따로 갈라서 다 쪼개면 다 잘라요. 다 잘라가지고 이제 핵산을 분리하고 단백질을 분리해서 이 오래 사는 애들은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이거를 보는 게 이런 모든 과학 연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서투인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오래 사는 벌레에서 많이 나왔다. 근데 또 더 이게 아주 그 사람들에게 어필한 게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 이 서투인이 굉장히 항진이 된다. 이런 것까지 밝혔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프랑스 와인에 많이 들어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래서 오래 산다. 우리처럼 똑같이 버터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이래서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논문을 실리고 굉장히 이제 그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서투인 바이오벤처죠, 일종의. 요즘은 다 대학에서 바이오벤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GSK 제약이라고 해서 그 아주 굴지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 사람의 프로젝트를 7억 달러인가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이분의 이 서투인 과학자들은 누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페이퍼를 냈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봐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 의심을 가지고 계속 남이 하는 말을 쉽게 안 믿는 게 정말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인데, 전 세계 많은 랩에서 이 서투인 실험을 했는데 싱클레어 박사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약은 그때 이제 막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미국의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죠. 건강 보조식품 시장에서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돼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수는 고사하고 몇 시간 있으면 다 뽀개져요. 이게 다 대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GSK도 이거를 좀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게 하는 이런 성분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합물, 유도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구조를 변경시키고 이렇게 유도체를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독성이 굉장히 독성 물질이 돼버렸습니다. 레스베라트롤. 그러니까 장수는 고사하고 약 부작용으로 이제 잘못하면은 명대로 못 살 이런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GSK가 이 프로젝트를 5년 만에 접었는데 그 이야기는 노화의 종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의사 중에도 심지어 여기 나오는 무슨 메트포민 이런 거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노화 연구는 사람에서 증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임상 연구, 무슨 항암제나 관절염 치료제 다 마찬가지인데 임상 연구를 해야지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만 넘어가도 임상 연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화 연구는 5년, 10년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이게 인정이 돼서 약으로는 안 나오지만 어떤 건강 보조식품 시장에서는 그냥 팔리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빈정거리길 좋아하죠. 건강 보조식품으로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을 수 있죠. 당신이 생쥐라면. 근데 인간한테는 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약한 것 같아요. 이 건강보조식품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약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약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갑을 털어가는지 그 얘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건강보조식품 한 톨도 안 먹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 저도 모르는 걸 갖고 와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대략 난감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약들. 건강보조식품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갑을 터는지 그 얘기는 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인간이 정말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그러면 활동도 많아지고 자원도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 잠깐 하다가 그냥 이 책에서 굉장히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 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과학에 앞서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해요.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 신자유주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IMF 때
아주 신자유주의 그 폭격을 그냥 제대로 맞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좀 와해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도생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해라. 그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하고 경쟁해라. 결국은 노동임금만 굉장히 떨어졌고 이민 문제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랬잖아요. 의료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완벽한 건강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돈 많이 벌어서 이 좋은 그런 검사를 하고 좋은 건강식품 먹고 이러면은 진짜 좀 잘 살 수 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당신도 저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의료에서는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상태로 많은 분들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엉망인체 완전한 축제라는 슐라이커스 어워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이 22살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백혈병 걸렸어요. 그래서 백혈병에 걸려서 이걸 치료한 다음에 이제 치료는 다 됐는데 자기 몸은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저 봉고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누리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죄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삶과 죽음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그걸 엮은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감명 깊은 말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건강이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 복합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물의 복합계는 어느 순간 항상 뭐가 좀 잘못돼 있다가 자정 능력에서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고 암세포도 수시로 생깁니다. 우리 몸속에 생기는데 면역 작용에 의해서 이게 저절로 자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발견하면은 이제 그건 병이 돼서 뛰어야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운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암으로 발전하고 전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 암세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건강 사이의 경계는 정말 허술한 것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분이 나는 완치가 됐는데 그동안 사회에서 말하던 이 암 극복 영웅담 그 서사는 사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얘기를 기술 얘기를 하다 보니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그거 아마 다 들으셨을 거고요. 제 이름 쳐보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더 궁금하시면 들으시고요. 이제 챗 GPT 우리가 AI 시대를 넘어서 챗 GPT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사람과 똑같이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고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챗 GPT-4가 3월 31일 날인가 나왔고요. 그 전에 버전으로 처음 오픈 AI라는 데서 처음 이제 공개한 그 버전으로 환자와 챗 GPT 대화 그리고 의사와 챗 GPT 대화를 한번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그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번역을 한 건데 나는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데 오늘 숨 좀 찬데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막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냐 물어보고 이런 게 있으면 의사한테 가라. 이 챗 GPT가 의사 노릇은 못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챗 GPT한테 네가 책임져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의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환자들한테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결론은 항상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사가 이걸 썼을 때 조금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관지염 환자가 숨이 차서 왔는데 내가 무슨 검사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챗 GPT는 어떤 호흡기 전문의가 나열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검사를 이거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다른 간별 진단, 비슷한 다른 병일 수 있으니 이것도 검사를 해서 다 간별해야 한다. 그리고 드물지만 폐암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도 있으니 이것도 검사해서 간별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누가 좋을까요? 챗 GPT가 의료에서 활발하게 쓰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의사들은 아마 이런 거 나오면 다 번아웃 될 거예요. 지금도 정보가 쓸데없는 검사를 해서 나온 정보 해석하느라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거 나오면 의사들은 아마
번아웃 될 거고, 정신이 제대로 된 의사들은 다 번아웃 때문에 못한다고 나갈 거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 AI나 이 그 챗 GPT를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가 의료에 이용이 될 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면이 많아요. 이 의료 재정 파탄 나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삐를 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게 항상 기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얽힌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이걸로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은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서 어느 나이가 되면 병치레가 다가오고, 그리고 병치레가 누적이 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는데, 현대의학이 도래하면서 병치레는 똑같이 오는데 요 기간, 죽을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병치레가 이렇게 어느 정도 누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개입을 하는 게 연명치료죠. 그래서 죽음까지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지금 이 기간을 가급적이면 없게 하자 하는 것이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좋은 식습관, 운동하고 좋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병치레가 오는 나이를 굉장히 늦추고, 그 다음에 사망할 상황이 되면 어떤 개입 없이 사망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생활 기능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생활 기능 유지하다가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 독립 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밥도 챙겨주고 외출할 때도 돌봐줘야 하고 이렇게 되고요. 더 안 되면 이제 준와상이라고 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셔야 하고, 거기서 완전 와상, 이제 하루에 자리 보존이죠. 침대에서 못 나가시게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자리 보존하는 경우 제일 문제는 화장실 가는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대소변을 치워줘야 하는 이 문제가 되죠. 대부분은 이제 큰 일이 없으면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는데, 중풍이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면은 갑자기 침상 생활을 한 달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푹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도 전처럼 그렇게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독립 생활이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령 사회로 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다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일수록 계속 밥숟갈 놓을 때까지 다니시라고 하는 게, 안 다니시면 더 빨리 쇠약해지고, 저는 관절염 심하신 분도 다 일어나서 걷고 하루 30분은 걸으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길이 너무 안 좋고 계단도 너무 안 좋고, 여기 내려오는 계단이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이 단차가 안 보이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계단 다음 단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단 끝에다가 표시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길도 그렇고요. 이 길 움푹움푹한 것. 이 앞에 또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불룩불룩 이렇게 나온 그 깔개가 있는데 그거 정말 위험해요. 걸려서 넘어지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불에 걸려서도 넘어지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령사회는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이 넘어지거나 하셔가지고 뼈를 부러지면은 정말 또 이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 특히 어르신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마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걸 안 쓰셨거나 혹 썼어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니 끝까지 다 해주세요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환자분한테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환자실 가셔도 이제 회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따님은 아드님은 그냥 끝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환자분이 한번 마지막에 또 쓰는 게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그대로 보내주세요.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중환자실 가지 않고 그냥 나는 가겠습니다. 이걸 하시는 게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받게 돼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도 이게 좀 잘 작동을 안 하는 일이 많은 게, 요 끝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할 때 이게 작동된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시면 임종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급실 가시게 되는데 응급실 의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폐렴 생겼어요.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가 돼서 폐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에 걸리면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기침해서 이걸 다 뱉어내려고 하는데, 몸이 어느 정도까지 그냥 아주 돌아가실 지경까지 쇠약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누워 계시면은 침도 넘어가고 음식 조금 먹은 것도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뱉어낼 능력까지 없어질 정도로 쇠약해지면 그때 폐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폐렴이 걸리는 거지, 폐렴이 돼서 돌아가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제 의사들도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응급실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렴이 있으니까 폐렴 치료해야죠. 그러면 누구도 이분이 임종이라는 말을 안 해요. 폐렴은 치료해야 하고, 그리고 못 드셔가지고 전해질이 안 맞으면 이것도 탈수니까 치료해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걸 써놓으셔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말짱 헛거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부모님하고 잘 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와서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끝까지 다 해달라. 그러면은 뭐 의사 이거 가지고 고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한번 보면 의사는 그냥 하는 게 그냥 끝까지 다 그냥 되는 데까지 다 하는 게 그냥 편하지, 그거를 붙잡고 환자분이 이렇게 뭐 의사 표명하셨고 뭐 이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중환자실 가고 신장 투석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 정말 중요하고, 이런 나의 의사를 자식들하고, 안 오는 자식일수록 잘 또 얘기를 해야 해요. 안 오는 자식이 제일 병원에서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이제 간병살인, 무서운 얘기인데, 간병살인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맥락의 문제가 노인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왕국인 이유가 청소년 자살도 물론 많은데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왜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 안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아주 최고의 그 선진국들, 뉴질랜드, 호주, 베네룩스 3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캐나다. 저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복지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이야기할 자격이 아직 없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실적만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케이티 잉겔하트라고 하는 기자가 쓴 죽음의 격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해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이제 죽음을 앞둔 혹은 몸이 쇠약해지신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까지가 존엄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내가 괄약근 기능을 조절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소변을 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나는 존엄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자리보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현대의료의 세상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을 살려놓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마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연명을 하는 게 좋다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나의 죽음을 어떻게 내가 정할 것인가, 이것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 하기 싫을수록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인가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시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산문시를 이제 이렇게 보시라고 합니다. 이 김학철이라는 분은 독립운동 가셨는데,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의 그 문집이 한동안 금서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유주의자예요. 김일성이 너무 싫어요. 김일성 같은 공산 독재자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중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생을 마쳤는데 보시면은 스스로 염을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21일을 아마 물만 드셨겠죠. 꼬박 굶고 그다음에 이제 끝이 됐다 생각하니까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염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서 글쎄요,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